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중국이 내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내수 확대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정은 지난 10일과 11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수년째 이어지는 국내 소비 둔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달라진 경제 정책으로 구조적인 산업 재편이 이루어질지, 나아가서 반등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계기로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겹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국내외 증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가 1%대 약세로 마감했죠. 네. 2%포인트 가까이 빠졌네요. 예, 네. 뭐 1%대이긴 한데 거의 2%에 그러네요. 가까운. 네. 지난주에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까지 기술주들이 급락한 여파를 오늘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네. 종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84% 하락했습니다. 4,090.59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가까스로 빨간불을 켜긴 켰습니다. 0.16% 상승한 938.83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의 흐름은 개인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는 하락 압력이 강했고요. 장 초반부터 사실 코스피는 2%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미국발 AI 거품론의 공포가 시장을 크게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오늘 나란히 약세에 마감했고요. 2, 3%대의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파란불을 켜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매우 좋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저버릴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미국에서 일단 AI 거품론이 다시 재부상하면서 지금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를 동시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난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장기물 위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줄줄이 발표될 지표들 증시에 더욱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랜 기간,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장기간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못했던 고용, 물가, 소비 지표가 이번 주에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하나 더하자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이달 그 평균 환율이 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1,47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 지금 1,470원 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12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까지 기준입니다. 1,470.49원. 49원이었습니다. 1,470원을 넘어선 거죠.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승인을 받은 이후였던 1998년 3월 당시 월평균 환율이 1,488.87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달 평균 환율이 지금 그때 1998년 3월 이후 27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 두드러졌죠. 9월 30일부터 1,400원대 윗선에서 움직였고 11월 들어와서는 조간 거래 종가가 1,45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달 들어와서는 1,470원을 계속 넘나드는 고공행진이었죠. 네.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고환율이 지속이 되면 올해 연간
연간 평균 원달러 환율이 1998년 기록을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때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8년 연간 평균 환율이 1394.97원이었습니다. 이달 12일까지가 지금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연간 평균 환율이 1419.96원입니다. 당시보다도 지금 25원가량 높은 상태이니까 예. 이 상태로 뭐 환율이 아주 급전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환 당국이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죠. 네, 어제였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서 환율 대응을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 지금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좀 내려갔습니다. 98 네. 수준으로. 그러네요. 우리와 동조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엔화 같은 경우도 달러와 비교, 엔달러 환율도 155엔대로 네.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원화의 같은 경우는 원화의 약세 요인이 달러 원 환율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당국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수급 요인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회의에서는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달러 보유 환전 동향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이제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할 때에 국내에서 달러를 구해서 해외 투자를 할 경우에는 국내 달러 부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해외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해외 현지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말하고요. 또 수출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가 외환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환전 유인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이런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요. 그 퇴직연금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네. 이 집을 사려고 퇴직연금을 당겨 쓴 사람들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 6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네. 4.3% 증가했고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도 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 구입이 56.5%, 3만 8천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네. 금액으로 보면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제도죠.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같은 규제로 인해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런 퇴직연금, 노후 자금까지 동원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연장선상에서 그만큼 지금 주택 매수 열기가 뜨겁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컸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서 이제 그 국회 청문회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 창업자이자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의 의장이죠. 김범석 의장 지난 14일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사유서에는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불출석 사유를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쿠팡 매출의 80%가 한국의 법인에서 나오는데 네. 글로벌 기업의 CEO임을 강조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다. 사실상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차대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은 국회는 물론이고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입니다. 이전에도 김범석 의장이 6차례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국회 출석을 피해왔습니다. 네. 또 김 의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쿠팡 이제 전 대표이죠. 그리고 항한승 쿠팡 전 대표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청문회에는 새로 쿠팡 대표로 선임된 해럴드 로저스 대표가 출석할 예정인데요. 네. 쿠팡 INC의 2인자로 알려져 있고 또 변호사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외국인이죠. 한국 근무 처음입니다. 아마 청문회에 가면 통역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청문회에서 지금 예상컨대 민감한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선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할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변호사 출신을 새로 대표로 선임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쿠팡에서는. 변호사 출신을 대표로 선임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법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국의 제재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네. 제재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집단 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집단 소송제라는 게 이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나머지 피해자들도 전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뭐 OECD 선진국들 대부분 이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증권 분야에만 한정해서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등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소송은 집단 소송이 아니고요. 공동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 나중에 이겼을 때 이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쿠팡에서 이번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인정보 피해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 뭐 재계 반발 등에 부딪혀서 번번이 입법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 들어와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터지면서 현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된 상태이고요. 특히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이 쿠팡 사태를 또 언급하면서 집단소송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네. 현재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당정이 강력한 내수 부양책을 시사했습니다. 몇 년간 침체를 겪었던 중국 소비가 살아나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달 초에 발표된 그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국가 안보 전략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과 전략 담고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 금융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떤 회의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작하면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중국과 우리는 좀 용어가 달라서요. 그래서 업무 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 경제 업무 계획. 근데 이제 이게 중국말로 꽁쪼라는 것이 우리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꽁쪼라 그러니까 그래서 꽁쪼. 업무라는 네. 뜻인데 네. 뭐 간첩이 공작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12월 달에 네. 그 내년도 경제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네. 3월 달에 첫 주에 있는 양회의에서 아. 이제 그것을 승인하고 네. 이제 목표치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12월에 전체적인 내년도 그림이 다 그려진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회하면은 전인대하고 정협하고 이 두 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에서 나온 결의문이 결국 이제 양회의 세부 내용으로 확정이 되고 네. 그걸 우리 같은 국회에서 승인받는 거죠. 근데 항상 5개년 계획이라고 해마다 나왔던 것 같거든요. 요거는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중국은 이제 5년차 계획을 하기 때문에 2026년이 새로운 이제 5개년이 시작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이번은 이제 1년 계획도 하고 5년 계획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그 15차 5개년 계획이 이제 같이 나온 거죠. 네. 그럼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도 당연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그 경제 관련되는 네. 또 심지어는 뭐 군까지도 음. 이 관계가 된다고 하면 다 참석을 하죠. 네.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한다는데 상무위원 하면 우리의 이제 중국은 사실은 7명의 그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 지도 체제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4명을 자기 사람 씹으면 이제 집권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은 뭐 1억 명의 당원 중에서 네. 3,000명이 이제 당 대표고 거기서 205명이 중앙위원이고 네. 그중에서 24명이 정치국원이고 24명 중에서 베스트 7을 뽑으면 아. 요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아. 그래서 7명의 황제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황제들이 그 대신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네. 그래서 1번이 이제 주석이 되고 2번이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최고위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이 나온 게 어떤 겁니까? 그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좀 흐름이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바뀌었는지 우리는 좀 뭐 별 관심이 짚어주시겠습니까? 없어서 중국이 뭐라는지 모르는데 일단 뭐 고성장에서 이제 고질량 뭐 질적인 성장하겠다는 얘기가 작년까지 얘기했다면 금년에는 네. 내수 중심 성장하겠다. 이제 네. 이게 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지적하신 것처럼 내수가 안 좋은데 어떻게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냐 그러는데 그래요. 네. 중국은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앞으로 수출로서 이게 성장을 끌고 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음흠. 이제 그렇게 보고 이미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2번째로 크기 때문에 네. 뭐 선진국일수록 그 내수 비중이 다 크죠. 그래서 중국이 민간 소비가 한 40%밖에 안 되는데 뭐 네. 서방 선진국 한 60% 되니까 그게 뭐 보통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0% 낮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5년 그러니까 내수가 동안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네, 40%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매년 한 뭐 3%에서 5%씩 네. 이제 끌어올리겠다. 네. 그게 이제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중국의 정책 변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국 이제 소비 확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조금 소비를 주고.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뭐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어느 나라든 이게 뭐 시장이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정부가 관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소비의 그 GDP 비중이 한 네. 52에서 58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미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60 이상으로 휙 넘기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그 뭐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것은 보조금 아하. 이게 있을 거고 네. 이번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위한 투자라는 개념을 이제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럼 어디에 투자했나 그러면 이제 사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양로 뭐 이제 육아 교육 아, 네. 이제 이런 분야에 그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건 뭐 직접적으로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산업들은 뭐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고용도 작고 민생도 작겠다. 또 사회 보장도 좀 강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되겠네요. 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내수 기반의 안정적 성장을 가겠다. 그리고 이제 수출 중심에서 소비 주도로 제가 발음이 안 되죠. 내수주 소비 주도로 이제 좀 변화시키겠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지만 과연 그대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그 이제 침체됐던 내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 얘기 네. 좀 짚어주세요. 그래서 뭐 중국이 최근 한 1년 동안 부동산 뭐 경기 방향에 힘썼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중국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한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3년 반 4년 정도 규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게 죽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주가가 반토막 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그 여결스 이펙트 부의 자산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돈 있어도 안 쓰는 현상.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게 이제 뭐 서방 세계는 여론조사를 해서 민심의 척도를 이제 알지만 중국은 여론조사 같은 건 안 해요. 근데 그것의 간접 척도가 뭐냐 그러면 네. 바로 소비 심리입니다. 소비 심리. 네. 근데 소비 심리가 최근 뭐 4년 동안에 사상 최저치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아, 소비 심리는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그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뭐 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물은 이게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이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침묵하고 있는 14억의
시선이 이제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년 가까이 지속된 소비 부진을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 시작한 게 부동산은 무거우니까 주가를 먼저 부양을 해서 웰스 이펙트를 올리자. 주가 부양을 먼저 그렇죠. 하자. 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중국 주가가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우리도 뭐 4천 그러지만 중국도 증시가 4천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2천 뭐 몇백 대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판단은 아마 저점은 통과했다. 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하자. 그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이상 규제는 이제 안 하겠다. 규제는 작년 9월에 싹 다 풀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중국 내 시장에 이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그 수혜를 입을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 소비재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소비재. 그래서 우리도 그랬지만 뭐 정부가 돈 풀면 바로 이제 재래시장부터 활기가 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구 소비재. 그래서 중국은 자동차 가전에 보조금을 줘요. 그리고 네.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노트북하고 핸드폰에도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IT 하드웨어 그럼 전 인민한테 다 그렇죠. 전 누구든지 어느 사는 정도 주는 15% 정도. 가격에 그래서 가격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85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뭐 그런 정도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소비 쪽이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중국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에 투자는 뭐 내수가 좋든 나쁘든 그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미국과의 이제 뭐 기술 전쟁 때문에 국가도 이거 지원하고 기업들도 이제 엄청난 R&D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실제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끌고 가는 중요한 축이 되죠. 미국처럼.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소비하고 테크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조금 전에 그 중국 증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꽤 상승했는데 2026년은 지금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이 네, 또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으로 치면 선거가 있는 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은 27 사이클에서 2년 7년에 그 5년 단위의 주석의 임기가 이제 만료가 돼요. 내년은 6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그러면 4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2027년에 그 4연임을 해야 되는 뭔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몇 거예요. 월쯤입니까? 11월이죠. 11월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바로 직전 연도인 2026년에 성장률이 나쁘거나 경제가 나쁘면 그거 이제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중국 경제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GDP는 아마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전쟁도 뭐 이제 1년 가까이 유예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내수만 받쳐주면 경제 성장률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시도 마찬가지로 네.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사이에 뭐 저평가된 건 분명하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고 증시 부양책이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증시 부양 자체를 뭐 과거처럼 전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첨단 기술 산업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창구로서의 지금 증시 이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그랬지만 중국의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반도체 회사들이 대거 지금 상장을 해요. 네. 그래서 중국의 AI 회사, AI 반도체 회사, 뭐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장비, 소재 이런 회사들이 아마 네. 대거 상장을 할 것 같아요. 내년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 안에서 그런 첨단 산업, AI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테마로 이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증시로 이제 자금이 쏠리고 또 부의 효과를 누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민심도 좋아지고 소비 심리도 좀 개선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중국 당국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미중 갈등이 이렇게 있으면 또 증시가 좀 흔들리고 막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미국의 견제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년에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그래서 뭐 1년 어떤 식으로 이외를 펼쳐질까요? 그 실제로는 중국이 뭐 갖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히토리라는 카드를 써서 미국의 관세를 뭐 이제 예봉을 무디게 해버린 거죠,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10월까지는 뭐 전쟁이 일단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관세 전쟁은 뭐 트럼프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네요. 그쪽은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는 테리프가 아니고 테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타리프 관세가 아니고 테크 기술이다. 그렇죠. 네. 그것에 이제 2단계 전쟁이 아마 내년에는 물밑에서 또 이제 눈에 보이게 아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의 AI 칩 그 H200 수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굉장히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블랙웨일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그 H20 칩의 상위 버전을 중국 시장에 풀어준 배경 이거를 살펴보면 앞으로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방중을 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선 왕의 로비가 먹혔다. 미디어, 네. 그렇죠. 근데 두 가지인데 그러나 이제 핵심은 이게 수출 허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몇 개를 허용해 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한 개를 줘도 허용한 거고 만 개를 줘도 한 건데 그래서 적어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몇십만 개는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음. 그래서 생색만 내고 실효성은 이제 별로 없는 네.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 국회가 이제 민주당이 뭐 난리 난 거죠. 지금도 AI에서 칩이 없는데도 오픈 AI하고 뭐 이게 맞짱을 뜨는 판인데 네. 거기다 고성능 칩을 주면 되냐. 그래서 그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는 법을 지금 만들고 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 미중의 기술 전쟁은 이건 뭐 더 가열되면 가열되지 네. 미국이 뭐 인심 쓰듯이 주거나 또 허용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일도 사실은 없어 보이고 네. 지금 보이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페인트 모션 페인트. 그래서 이제 그 네. 보여주기식 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옥죄는 방식으로 벗어나서 옥죄다고 하면은 더 중국이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차라리 방식을 바꿔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차라리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그렇죠. 이런 얘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보시는 이론상으로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면 엔비디아죠. 음.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H200의 수출의 그 의미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엔비디아 주가로 그냥 판단해라. 그럼 이번 그 조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 그게 수량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가 HBM을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네. 엔비디아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뭐 네. 크게 막 할 것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달 초에 발표한 2025년 국가 안보 전략 NSS 입니다. 그 이번 그 전략을 보면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가요? 아닌가요? 소장님? 명확하게 선언을 한 거죠. 선언은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미국의 안보 서비스는 동맹에 대한 이제 우정의 표시가 아니라 이제는 돈 내면 동맹이고 돈 안 내면 남이다. 네, 비용 분담 없는 동맹은 거부하겠다 이런 동맹이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트럼프가 얘기한 거래 기술 그걸 이제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그 트럼프 정부의 2025년 NSS에서 그러면 동맹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그래서 세 가지인 있습니까? 게 세 가지. 일단 군사비 네. 올리라는 거죠. 군사 군사 비용. 국방비를 네. 그래서 이거 유럽처럼 5%까지 올려라. 군사비 증액. 그래서 네. 갑자기 뭐 그래 뭐 2% 3.5 정도까지 올리고 추가적으로 올리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급망에 탈중국화해라. 네. 중국과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 공동 방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면 네. 그것은 미국이 직접 이제 타격을 하나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제 국가들이 먼저 해결하고 네. 그 다음번에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뭐 이게 지금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다케치 총리가 대만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런 NSS의 그림 하에서 작정하고 이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 동맹국에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또 행동을 강제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싸움해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병참 기지로 역할을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뭐 직간접적으로 병창 기지로 활용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한 건가요?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보급로 역할을 하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경선이 일단 돌연선으로 보면 일본이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네. 우리는 직접적인 이제 뭐 해양의 접경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서포트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한국한테 사실은 준 거죠. 네. 아까 이제 미중 갈등 잠깐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일 갈등은 어떻게 펼쳐질 걸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뭐 히토리에 발목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번에 신의 한 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총리가 네. 이게 지금 대만을 건드리면서 한 것은 이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 반도체를 만들려면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포토레지스트. 네. 그래서 카메라에 필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필름을 거의 90%를 일본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국한테 공급해 버리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거. 중국의 네. 반도체 생산이 치명타가 올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거의 지금 뭐 미국은 중국이라는 독사의 발목을 물려가지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은 중국은? 지금 일본의 말벌한테 쏘여가지고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지금 돼 있어서 누가 더 서로 물고 센가요? 물리는 관계로 지금 말벌 독이 더 독할 수도 있는 건가요? 둘 다 독하죠. 아, 네. 어쨌거나 그런 전면전은 좀 회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서로가 이제 카드인데 문제는 그게 포토리스트를 만들고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이제 카드로서 위협하는 정도지 전면적으로 붙기에는 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공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나 뭐 전기차, 배터리가 우리 수출 품목인데 이것들의 원자재가 시장은 미국이고 원자재는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의 원자재 관리망을 이걸 잘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 같고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대미 무역 흑자가 이게 다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은 이제는 석유를 가져오는 중동처럼 중국이라 부르지 말고 중동으로 부르고서 자원 관리국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좀 기술주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62% 좀 빠졌는데 네. 다우는 1.05%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주들은 좀 오르고 기술주는 좀 빠지는 그런 네.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이 좀 좋지가 않았죠.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대표적인 AI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엔비디아가 한 4% 빠졌고요. 네. 알파벳이 3%, 브로드컴이 7%, 또 오라클 12%. 그러니까 예. 주요 AI 관련주들은 일제히 좀 충격을 받았다. 다만 테슬라가 0.87%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조금 이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기술주가 흔들렸던 배경은 이제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버블 논란을 해소는 좀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수익에 대한 뭐 돈 언제 벌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아직은 좀 남아 있고 네, 네. 브로드컴도 실적은 좋아요. 근데 AI 사업 매출이 그러니까 이익률이 좀 낮다라는 그런 또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AI가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시장은 약간 이제 AI 실망을 했고 그 돈들이 뭐 금융주, 제약주, 뭐 산업재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구경제 산업으로 좀 이제 이전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지난주에 FMC는 어쨌든 이제 끝이 났고 금리 인하로 좀 끝이 났는데 내년에 한 번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에 또 상장한다고. 맞아요. 네,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확인을 해버렸어요. 상장한다. 그러면서 우주 관련주가 좀 굉장히 강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FOMC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금리 인하 결정했는데 시장 반응 어땠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점도표라 그러죠.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점을 찍는데 그 점도표 중간값이 9월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러면 한 번 인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3번 인하를 기대했는데 왜 한 번만 하지? 이래서 좀 처음에 실망했는데, 근데 시장은 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긍정적인 좀 멘트를 몇 개 좀 날렸거든요. 네, 이제 네. 그래서 그런 멘트 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에 3번 하겠다 이렇게 또 확신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시는 그때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유는 일단 이제 고용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가 전망이 이제 내년 1분기가 이제 물가가 고점이 될 것 같다. 연준 의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가 고점이라는 건 내년 1분기 지나고 나면 이제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용은 좀 안 좋은데 물가가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를 멈출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금리는 동결로 가겠지만 네. 1분기가 지나서 물가가 꺾이면 아마 금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한 2번에서 3번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은 또 낙관적으로 또 전망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네. 가지 놀란 게 갑자기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0억 달러. 네. 우리 한국 돈으로 한 56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갑자기 이거를 이제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시중에 유동성이 조금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은행들이. 네. 그리고 또 4월달에 미국은 보통 4월달에 개인과 이제 기업들이 세금 내거든요. 근데 세금 낼 때 은행에서 돈이 이제 정부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에 좀 약간 이제 유동성이 좀 마를 수가 있대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미리 좀 대비하자. 아.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한 400억 달러를 일단 매월 어쨌든 시장 예상보다는 많은 거죠. 한 네. 25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그거 이상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양적 완화 아니냐, 이거 돈 푸는 거.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은 절대 아니다. 네. 양적 완화는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미리 좀 하는 거니까 네. 양적 완화로 오해하지 말고. 근데 그만큼 지금 시중에 미국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기 유동성이 좀 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시장 자체로 보면 호재죠. 네. 돈을 푼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이유들이 좀 같이 결합되면서 미국 증시는 그날 FOMC를 좀 반영하면서 당일날은 좀 크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라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AI 버블의 진앙지라고도 할 수 있는 오라클의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는 아까 지난 한 주간 12.69% 네, 맞습니다. 빠졌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좀 짚어보고 오라클 충격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오라클 같은 기업은 지금 AI로 그동안 수주를 많이 일으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장의 잣대가 좀 냉혹해지고 있어요. 네. 뭐냐면 수주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제품을 수주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당연히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주를 잘하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현금화가 될지 지금 이제 좀 가늠하기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주요 고객들이 이제 오픈 AI 같은 기업들인데 네. 오픈 AI가 혹시 위험해지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건 오라클도 당장 내놓기가 어려운 게 그렇죠. 데이터 센터 27년에 지어야 되거든요. 일단 짓고 난 다음에 짓고 매출, 나야 매출이 이거를 발생- 매출이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시장은 이거예요. 미리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빨리 뭔가 좀 이런 스케줄, 계획표, 돈을 언제쯤 벌 건지 이걸 달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표는 없는데 이번에 또 투자를 더 늘려버렸어요.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기존보다.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거 뭐 실망했다기보다는 좀 우려를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투자만 하는데 돈은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근데 사실 오라클은 미국 국방부의 옛날에 그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이 소프트웨어 통해서 보관해준 원본 데이터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은 되게 뛰어나거든요. 네. AI에서는 한 몫을 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걱정은 안 하지만 네. 시장은 이제 2년 후에 벌 돈을 지금 내놔라. 네. 약간 이런 건데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맛집도 웨이팅이 길면 화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줄 서는데 2시간 걸려요. 맛집 갔는데 2시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옆집으로 가요. 그러면. 근데 옆집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다. 데이터 센터가 좀 늦게 지어진다는 얘기도 잠깐 돌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 그게 좀 나와서 또 휘청했는데 근데 장 네. 마감 후에 오라클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했어요. 그런 일 없다. 예정대로 27년에 완공된다. 근데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이제 명확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27년도에 그대로 좀 지어지는 걸로 일단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지난주 7.77%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브로드컴 실적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브로드컴도 실적은 진짜 좋습니다. 네, 괜찮았다면서요? 매출도 네. 28%, 아이고, 네. AI 반도체 매출이 무려 74% 증가했으니까 뭐 나무랄 데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혹탄 CEO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사업부의 매출이 AI가 아닌 사업부보다는 좀 낮다. 이익률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 AI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익률이 낮다고 하니까 좀 우려를 한 거죠 갑자기. 예.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요. 이제 그 브로드컴이 AI 칩을 설계해서 구글에 이렇게 공급 같은 걸 해요. 반도체를 최종적으로 공급받아서 구글에 넘기는데 그 칩만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이번에 엔스로픽이라는 새로운 또 고객사가 생겼는데 여기에는 아하. HBM 붙이고 냉각 장치, 전원 공급 장치 그런 걸 다 붙이는 거예요. 각종 부품들을 다 붙이는데 네. 이런 걸 조립하면 조립 마진은 또 되게 작거든요. 이게 네. 포함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순수 이익률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제가 브로드컴 실적 보면서 느낀 게 사실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닌데 이거를 어쨌든 이제 핑계로 대가지고 주가를 그날 11% 빼버린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빼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세요? 급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11%를 네. 이제 주가를 그 주가 이제 종가가 11% 예, 끝났으니까 예. 마이너스. 그 얘기는 아 시장이 지금 AI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이 정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주가가 10% 이상 빠질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뺐다는 건 아 지금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AI에 대해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200%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좋은 거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반영했고 좀 약간의 좀 뭔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나오면은 일단 팔겠다라는 심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금요일 날 브로드컴 빠지는데 다른 업종은 또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I에 대한 잣대가 좀 굉장히 올라갔다. 좀 냉혹해졌다.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우리 증시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AI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져가지고요. 네. 한국 증시 코스피는 4,090.59포인트에 끝났고 76.57포인트 빠져서 마이너스 1.84% 급락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네. 538.83포인트, 1.49포인트 올라서 0.16%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은 미국도 바이오가 오른 것처럼 한국에서도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좀 올라가면서 네. 분위기 괜찮았고 또 스페이스X 관련주가 역시 한국에서도 지금 좀 뜨겁습니다. 네. 우주 관련주. 반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 특히 원전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AI 인프라 관련돼서 다 좀 안 네. 좋은 뉴스들이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AI랑 엮여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한국도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일단 뭐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SK하이닉스가 자사주가 2.4%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사주로 원래 담보로 해서 DR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탁 증서. 네. 이거를 이제 발행을 해요. 네. 이 발행한 걸 외국 증시에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국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이면 A가 ADR. 앞에 붙죠. 아메리칸. 맞아요. 네. 그래서 ADR이라고 이제 네, 보통 네.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저 한국전력하고요. 포스코가 좀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주주 환원 얘기도 좀 나오곤 있는데 네.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마이크론보다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거든요. 지금 PER이 11.4배 정도로 나와 있는데 네. 경쟁사 마이크론은 28배나 돼요. 너무 차이가 심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네. 네, 그 이유로 거론되는 게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반도체 ETF인 뭐 SMH나 썩스 이런데 하이닉스는 편입 비중이 당연히 없습니다. 네. 0%. 근데 마이크론이 한 5%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만 상장만 돼 있으면 네. 이게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ADR을 상장을 하면 네. 요게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TSMC 아시죠? 대만. 대만. 여기도 ADR을 미국에 상장을 해놨 해놨어요. 말에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뭐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이 얘기를 좀 한두 달 전에 꺼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ADR 발행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실행이 되면 이 SK하이닉스의 적정 가치가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넘어갈 거다. 즉각적으로 네, 초월할 거다 네. 이렇게까지 그럼 표현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오면 좋은데 하이닉스는 일단 조회 공시 답변을 했어요. 안 네. 하겠다는 아니에요. 뭐 한다는 얘기도 예, 아닙니다. 예. 좀 약간 애매하게 발언을 했어요. 예. 다양한 주주 환원 방안을 논의 중이나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하. 이 얘기는 사실 이런 공시의 답변은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검토 중인 거는 같아요. 근데 11자로 나왔네요, 조용공 씨. 예, 저희 공시 나왔습니다. 안 하면 그렇군요. 안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검토 중이라는 거는 이제 고민 중이다. 예.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사주 비중이 너무 작아요. 2.4%. 2.4%. 그래서 좀 네.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사주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이닉스가 하겠다. 이러면 이제 미국에 상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걸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주주분들은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거래소가 투자 경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왜 우량한 기업의 투자 경고가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처음에 내용 보고 웬 하이닉스 또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로템 갑자기 투자 경고 내려서 네. 투자 경고 내리면은 이제 신용 매매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경고 딱지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그 지정 요건이 뭐냐면요. 주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15일 종가 최근 15일 중에 최고가를 넘기면 투자 경고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뭐 아시겠지만 뭐, 중소형주 중에 일부 이 주가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이게 주가 가벼워서 너무 시세가 올라가고 예전에 뭐 라드건 사태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방지하고자 예. 이걸 하는데 그 취지는 좋은데 SK하이닉스를 사실 누가 주가 조작을 하겠어요. 그죠? 대형주는 그렇게 예, 좀 그런 시세 가능성- 조정이 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어렵지 않나요? 네. 시가총액이 400조짜리 회사인데 그걸 뭐 할 수도 없죠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이제 이게 예전에 규정이다 보니까 이게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1년간 200% 상승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해도 되는데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해도 되죠.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현대로템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거래소 쪽에서 예외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투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기업의 위상과는 예. 좀 괴리가 있는 그런. 그래서 세계적인 것 기업도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200% 올랐다고 네. 뭐 갑자기 투자 경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예. 네, 그걸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어떤 증시 일정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내일 11월 미국 고용 보고서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또 네. 소매 판매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17일 날. 7일이요. 18일 날은 미국 소비자 물가. 네.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줄줄이 좋겠습니다. 나오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러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